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대표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용시설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2018년 2월에 발간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자료, 그 중에서도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자료고, 이용시설이라면은 주간보호, 또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 방문간호, 또 노인복지관, 그런 시설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위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입니다. 이제 보시는 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즉 노인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마주한, 또 그 상황을 접한 사람은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됩니다. 특히나 노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라고 한다면 노인복지법에서 해당 종사자들을 신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다. 즉,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노인시설에서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학대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방치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그 어르신이 그 노인학대를 인해서 어떤 생명에 지장이 있었다든지 또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걸 방치해 두었다라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아마도 법적으로도 책임 범위 안에 들어갈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아예 신고 의무자로 노인복지법에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씩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신고하여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이건 제목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발간한 이 자료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발간 자료가 그 소책자처럼 출력해서 쓸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페이지하고 첫 번째 페이지하고 첫 장에 나와 있는데, 대부분 출력해서 쓰시니까 이게 첫 페이지에 나온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이걸 뭐 수책자로 만들어서 쓴다 하더라도 뭐 대부분이 그냥 출력해서만 쓸 뿐이지 뭐 실제로 제본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마지막 페이지가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할, 신고 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래서 노인학대를 신고받았다면 신고받는 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받겠죠. 그래서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에 의거해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신고를 받았는데 그 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노출시킨다면 그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아니죠.
예전에 그 PD수첩이나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그런 프로에서 보면 경찰서에서 그런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뭐 성범죄자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피해자가 그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가해자 측에다가 노출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경찰서에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신고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 정보가 만약에 노출이 됐다? 그거는 노인 보호 전문기관 문 닫아야죠. 예. 거기는 폐지를 하고, 폐지를 아예 그냥 폐업을 시키고 다른 데다가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다시 설립을 해야지, 신고한 사람의 정보가 노출된다면 말이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다시피 신분은 노출되지 않게끔 관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신고 정황을 확인하여 이관 문서를 작성하여 노인 거주지 관할 지역 노보라고 했는데, 이 지역 노보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가 들어가요. 자, 신고가 들어가서 이 신고된 거를 다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다가 이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응급조치 및 안전조치가 또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도 취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첫 페이지인데요. 뭐 제일 중요한 부분, 뭐 이제 이 교육의 서두와 끝에 말씀드릴 제일 중요한 부분,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는 1577-1389번으로 하셔야 한다. 1577-1389. 다시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1577-1389. 몇 번이요? 1577-1389. 뭐 우리 그냥 흔히 보는 1577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만 알지 마시고 1577에 몇 번? 1389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노인 학대를 신고하는 상담 전화번호는 1577-1389번이다. 그리고 110번과 129번으로도 노인학대 신고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만약에 주변에서 접하셨다거나 보셨다 하면 반드시 이 번호를 기억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노인학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노인학대의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나 유형 그런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노인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계신다고 하면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신고할 수 있는 용기거든요. 신고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 노인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 있을 때에 신고를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이 생겨서일 수 있죠.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신고를 해도 될까? 신고를 했다가 혹시라도 나한테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움이 나서 신고를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또는 그 노인학대가 그 노인학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좀 위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힘도 세고
또 폭력적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신고했을 때 혹시나 후환이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 뭐 물론 두려움이죠, 그게. 또 그 학대의 자리에 그냥 같이 묻혀 있는 경우. 내가 보니까 저건 분명히 학대거든요. 학대인데 그냥 그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가깝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든지, 우리 그 이제 학생들로 따지면은 친한 친구들이랑 장난처럼 계속 그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때에 분명히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지만 얘기 못하는 그런 관계, 그런 친구, 그 친구를 그 친구한테 이거는 나쁜 행동이야 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제일 핵심은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 이번 교육의 핵심입니다. 네. 1시간을 교육해야 되는데 이제 11분 됐네요. 그래서 이번 교육 내내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을 보호하는 힘,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죠. 노인을 보호하는 힘이라는 거죠. 힘, 즉 용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자, 보시면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교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손가락인가요? 이건 뭐 악수하는 거네요. 악수. 자, 노인 학대 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노인 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 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수를 보니까 2005년에 2038명이었던 것이 쭉쭉쭉쭉쭉쭉쭉 증가해서 2016년에는 4080명으로 2배가 늘었네요. 2배. 2배가 늘었다는 것은 2007년, 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이 되면서 장기요양기관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던 시기들. 요때쯤들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늘었다는 거죠. 그 학대도. 결론적으로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학대 피해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상관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그 자격 요건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격 요건 중에서도 특히 인성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뭐 노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를 다 하고 설치 신고를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지만, 더불어서 이제 의무적으로 노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때에도 이런 그 학대에 대한 교육 과정들이 일정 부분 조금 들어있지만, 아예 사회복지사 자격을 딸 때에 노인학대 그 교육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분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에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자로서 또 그리고
노인 학대를 혹시라도 본인이 하지 않게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장기관기관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증가가 됐는데 노인 학대 사례가 저는 이제 2018년도에는 또 2018년도는 지났죠. 예, 2020년에는 이런 그 학대 추이가 학대 그 발생 빈도가 줄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2020년에 될 때는 이렇게 아예 떨어지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받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보면 노인 10명 중 1명이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겠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언론이 워낙 많으니까 뭐 10명 중 1명이 아니라 그 외에 발생하는 그 학대에 대한 부분도 언론에서 충분히들 다루고 있어서 근데 참 그렇게 언론에 나오는 수준은 굉장히 이제 지나친 거고 그 예전에 저희 그 뉴스에서 보셨죠? 그 어르신 이불 덮고 막 발로 밟고 막 했던 그 학대 그런 수준은 이제 언론 타는 거고 이제 그 외에 해당하는 학대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우리가 알아채기 힘든 노인학대죠. 내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거. 저도 노인 시설을 운영하고 할 때에 제 스스로가 혹시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 자체가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되게 염려스러웠던 것들이 많았어요. 뭐 그래서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행동이죠. 자기 성찰을 하는 것. 내가 무심코 이렇게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는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더욱 주의를 기하고 더욱 행동의 조심성을 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노인학대 유형을 보면은 정서적으로 노인을 학대를 하는 게 제일 크다. 또 신체적, 방임, 유기, 성적으로도 또 자기 방임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노인 학대를 하는 그런 유형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방임은 이제 뒤에 나올 텐데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임해 버리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고독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고독사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기 방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그분들이 뭐 본인들이 이렇게 자기 방임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고독사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임의 상태에 놓여지다 보니까 그렇게 고독사 하게 되지 않나라는 부분이라서 방임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신고 의무자, 즉 여러분은 신고 의무자입니다. 여기 신고 의무자 보니까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이거죠.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제일 이제 그 많은 게 실버타운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또 제일 많은 요양원, 또 여가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은 이제 경로당, 예. 또 노인교실 같은 데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같은 데죠.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신고를 꼭 해야죠. 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어떻게?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러분,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과태료를 떠나서 신고 안 하면 양심이 괜찮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하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 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끊어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신분을 노출시키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있다면 그 문 닫으세요. 그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까? 신고했는데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그런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그게 노인보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입니까?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신분 노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분 노출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장할게요. 신분 노출 안 됩니다. 제가 보장하는 걸로 부족할까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아마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노인 학대를 알게 되셨을 때에는 지체 없이 즉각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고를 하려면 어떤 게 노인학대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노인학대를 한번 알아볼 텐데, 노인학대의 특성은 지속성, 복합성, 반복성, 은폐성. 지속적이다. 그리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학대를 한다. 반복적으로 학대를 한다. 아주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렇게 학대를 한다라는 거고, 특히나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음. 즉 그래도 내 자식인데 라는 부분이죠. 노인학대를 가장 많이 하는 그 부류 대상 중에 하나가 자녀죠. 자녀에 의한 노인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저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그 자녀가 어르신을 학대한 사례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입소 전이었어요. 입소 전. 근데 부랴부랴 그러니까 그 어르신의 가족들이죠. 저희 그 시설 근처에 거주하시던 저희 지역 요양원이 있던 지역에 거주하시던 어르신인데,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어르신을 모시고 시설에 왔어요. 이제 시설에 계셔야 된다, 보호를 해달라. 이제 그 장기요양 등급 신청도 해주시고 보호를 해달라. 그런데 혹시라도 이 어르신의
아들이 오거들랑 어르신은 여기 안 계신다 해달라. 또는 어르신을 모시고 가려고 하면 못 모시고 가게 해달라. 왜냐고 물어봤더니 때린 적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죠.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제가 참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도 그렇고 노인 학대 그 예방 교육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또 이런 케이스를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을 하니까 겁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실제 시설에 왔어요. 와가지고 그것도 술이 만땅 취해가지고 왔는데 제어가 되겠습니까? 제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아드님도 본인이 잘 어르신을 모시지 못했던 부분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시설에서 어르신을 보호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아드님이 어르신이 시설에 잘 계시는 걸 보면서 좀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만약에 학대한 그 정황이 계속 나타났다고 했으면 아마 신고를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아니었고, 그리고 또 그 아드님이 이제 시설에 어르신이 입소를 하면서 어르신께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르신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지는 몰라도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많이 변화돼서 더 어르신께 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시는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이제 봤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굉장히 무섭고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자체가 만약에 실제 여러분들이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옆에서 노인 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만약에 보셨다라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신고 막상 생각이 들까요? 그때 그 상황에서 신고 생각 안 들 수도 있어요. 신고가 뭐예요? 그냥 무섭다 라고 끝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노인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내가 목격했고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신고를 당연히 하여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상황 정황에 대해서 들은 것만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그 노인 학대의 그 상황 정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갖고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이제 나옵니다. 그걸 보시면 될 텐데 어쨌든 설명하고 싶은 부분은 그렇게 이제 그 자식에게 학대받는 유형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노인 학대 유형이 나오는데 신체적인 학대 뭐가 있겠습니까? 밀고 때리고 그런 것들이죠 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호통치고 막 감정이 위축되도록 노인이면은 얼마나 참 노인이 된 것만으로도 많이 인생에 있어서 울적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노인 시설들은 그 어르신이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드려야 되는데, 노인이 되면서부터 벌써 이 마음에 굉장히 울적하고 우울하고 또 소극적으로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 거기다 대놓고 막 위협적으로 얘기하고 호통치고 막 하면, 그러면 얼마나 서글프고 무섭고 힘들겠습니까? 그게 이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거죠. 또 반말하고 눈 마주치지 않고 욕설하고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정서적 학대다. 그 다음에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 자체가. 또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노인의 통장을 동의 없이 갈취하거나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 사용을 통제하는 것들이죠. 이런 거 누가 제일 많이 하겠어요? 자녀죠, 자녀. 그죠? 근데 이런 것도 다 학대다. 그 다음에 방임. 자기 방임을 포함하는 거죠.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다.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든지,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야위었다든지, 자기방임은 스스로 식사를 거부하거나 비위생적인 집안 환경에서 생활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본인이 그런 상황에 놓이고 싶어서 놓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피동적으로 당하는 거잖아요. 누가 뭐 자기 방임에 놓이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자녀들도 다 헤어지고 뭐 끊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다. 노인의 시설 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낯선 장소에 버려진다든지. 한 번은 제가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형네 집이 서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김포고, 그래서 김포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서산을 가고 있는데 서해대교 건너서 당진에서 서산 가는 그 중간에 거기가 엄청 빨리 다니는 데거든요, 차들이. 왜냐면 거기가 이제 거기서부터 차량이 좀 줄고, 그리고 내리막 구간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들이 이제 가속력을 붙어가지고 막 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이제 속도 제한 구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도 빨리 달리는 건 100km 그 속도 제한을 걸어놨다 하더라도. 근데 그 서해안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저기 앞에서부터 그 넓은 고속도로에,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자리예요. 만약에 거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공사 때문에 뭐 사람이 있을 수는 있고, 공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사이렌이나 어떤 표시 장치를 해놓고 공사를 하잖아요. 근데 딱 한 사람이 그 낮에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저 멀리서 보면서
그렇다고 제가 뭐 소머즈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보니까 좀 걸음걸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점점 가까운데 가까이서 지나가면서 보니까 할머니예요. 지팡이 짚고 가니까. 야, 그래서 이제 차를 안전하게 갓길에다 세우고 제가 노인복지 관련 일을 하니까 그 어르신께 갔죠. 가니까 그때 당시 조금 그렇게 춥지 않았던, 그러니까 환절기 정도였는데 좀 약간 두꺼운 그 스웨터 같은 걸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장이 좀 어울리지 않아 보였고, 첫째는. 그 다음에 그 서해안 고속도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없어 보였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 고속도로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고속도로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치되어 있다든지 그런데 어디 출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어 보였고. 그래서 이 어르신을 빨리 태워가지고 그 다음 그 고속도로 관리사무소에 모시고 갔죠. 모시고 가서 어르신을 이제 인계해드렸는데 보니까 소변도 좀 약간 보신 것 같아요. 용변은 냄새도 좀 났었고, 그리고 복장 자체가 좀 많이 더러워졌고, 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횡설수설 하시는 부분이 뭐 이제 치매 어르신을 많이 뵀기 때문에 일단 대화가 좀 많이 안 되잖아요. 딱 봤을 때 치매가 있으시구나 하는 부분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시설에서 관리를 못해서 이제 시설에서 나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설에서 또 경찰을 통해서 이제 연락을 취해가지고 시설에서도 이제 다시 어르신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은,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어르신을 이렇게 유기한 건 아닌가 하는 위험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노인 학대 유형을 보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가족 갈등도 있다. 그런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가족 갈등이니까. 신체적 학대에 대한 부분인데,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다. D 노인은 젊어서부터 자신의 아내인 H 노인에게 술을 마시면 폭행을 일삼아 왔으며, 젊어서부터래요. 이게 젊어서부터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은 참 옛날이니까 그렇다 쳐도 지금 같은 때에는 만약에 술 먹고 아내를 때린다면 참 안 되겠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대요. 그래도 술이 깨면 정말 다정한 남편이기에 H 노인은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큰딸은 이런 사실이 동네에 소문나지 않도록 부모님을 거의 집에 가두어 놓은 상태래요. 딸이. 그런데 최근 D 노인이 술에 취해서 어린 손녀들까지 때리려고 하여 집에 온 방문 요양 서비스 장기 요양 요원에게 도움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서 어린 손녀들까지 때리려고 했다고 하면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신병원을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신병원에 가보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거의 뭐 대낮에도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취해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 그 전문 병원들에 있어 보니까, 제가 뭐 있었다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그 정신과 상담으로 그 어르신 정신과 상담 때문에 모시고 갔더니 뭐 한 2시간에 한 명씩 오는 것 같죠?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자, 예측 징후를 보니까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얼굴, 목, 팔, 다리 등 멍이나 핥힌 흔적, 화상 흔적, 묶인 흔적, 외관상 보이지 않지만 옷이나 신체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상처,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머리 부분의 출혈 흔적, 질병과 관련된 원인이 없는 행동이나 활동 수준의 변화,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간상 조금 빨리 가야 되겠네요.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다. 최근 제2노인의 표정이 부쩍 어두워 노인종합복지관 H사회복지사가 상담을 진행했는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으로 힘들다며 아무도 본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 등 같이 살아도 혼자 살고 있는 느낌이라고 털어놓으셨답니다. 따로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나갈 수도 없고 손자들조차 자신을 본 척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보이셨대요. 예측 징후는 이렇다고 하고, 요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는 시설 하나가 있는데, 그때 2010년 정도인가요? 한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께서 평생 모은 자산을 가지고 먼저는 그 할머니랑은 먼저 이혼을 했대요. 이혼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간에 나 데리고 사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내가 이혼해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남은 생에는 좀 자유롭게 살으시라고 했다네요. 그렇게 이혼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저 밑에 지방에 싼 땅을 구매해가지고 거기다가 노인들을 위한 그 양로 시설을 개원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양로 시설을 어떻게 개원하는 게 좋겠냐 라는 부분에 자문과 가이드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왜 양로 시설을 노년에 설립하게 되었냐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이었거든요. 그분은 소외감이 학대다라고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가족들하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분은 학대라고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무료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나는 개원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그 시설을 개원한, 제가 그 사례를 알고 접했습니다. 지금 그분이 살아 계셔서 제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아직도 시설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서 안타깝긴 했는데, 저는 이제 그분이 했던 그 말씀과 그 시설을 설립했던 그 의도가 좀 이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생활하면서 받는 소외감이 학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학대인데,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거동이 불편한 A 노인은 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최근 손녀가 게임 중독에 빠지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할머니에게 쏟아낸대요. 이런 손녀가 다 있죠? 손녀가 A 노인의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그래도 손녀가 참 할머니 기저귀도 갈아주고 대단한데, 왜 게임에 빠져가지고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상황을 목격한 장기요양 요원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예측 징후를 보니까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을 보이거나 성병에 걸렸다든지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성기 항문 부위 주변에 타박상이나 하혈이 있다든지 분노 또는 수치심을 보인다든지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성희롱에 대한 불쾌감을 직원에게 말한다든지가 이제 예측 징후다. 손녀가 그 할머니 기저귀를 갈아주는 건 참 기특하고 대단한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들을 했다라는 거는 손녀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받는 학대의 유형이죠. 학대의 유형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인데 위에서 보셨으니까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노부부는 부양을 전제로 큰아들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시켜주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큰아들 내외는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지 않고 음식도 자기 식구들이 먹는 것보다 소홀히 대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K노인이 백내장 수술이 필요함에도 전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딸이 현재 부양비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고 이런 사실이 친척들에게 소문이 날까 창피하다며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에게 상담을 문의해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명의를 이전시켜준 죄지. 될 수 있으면은 명의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또 자녀가 얼마나 설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이렇게 당하는 격이 된 건데 예측 징후를 보니까 친척이나 가족이 도와준 대가로 노인의 연금 일부를 가로채거나 노인에게 임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지 않거나 체불되거나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노인 부양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쓰인다든지 체납된 공과금 또는 고지서가 발견된다든지 개인 기중품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방임을 보면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데 위에서 보셨죠? 도시락 배달을 위해 이노인 집에 방문할 때마다 사회복지사는 마음이 좋지 않대요. 악취가 나고 계절과 맞지 않은 옷가지들이 쌓여있는 등 불결한 환경에 살고 계신 데다가 심지어 상한 음식을 드신 흔적이 곳곳에 보였기 때문인데 게다가 스스로 배변 처리가 어렵고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음식량을 줄이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러다 고독사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는 이노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색 중인데 이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시설에서 보호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법들을 체계적으로 좀 잘 마련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고독사하지 않게끔 노인 요양시설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기 집에 살고 계신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혼자 계시는 시간들이 많으면 계속 방치나 되는 거나 다름없는데 거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일시적인 거고 그래서 상시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시설로 옮겨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위를 보니까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데 노부부는 몇 개월째 전기세가 밀려있고 아내는 심각한 치매 증상을 보이며 남편 역시 건강이 좋지 않대요. 특별한 수입 없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돌봐주는 가족이 없다며 동네 이웃 주민이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노부부와 함께 생활하던 아들은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자 부모를 버리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노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왕래하지 않고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혼자 배회하고 있다면 방임을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인학대 어떻게 신고 접수하나요? 라는 부분인데 신고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나요? 이건 이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안인데, 신고자 관련 정보를 받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신고자의 욕구, 즉 신고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관련 정보를도 받는데, 학대 피해 노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의 인적사항, 학대 내용도 받습니다. 학대 행위자 관련 정보도 있는데, 학대 행위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도 받고, 학대 관련 정보도 받는다는 거죠. 어떻게 학대를 했는가. 그리고 시설에서 만약에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한 관련 정보도 필요하고, 시설 관리 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 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은 노인복지법, 또 형사소송법, 또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 이런 법들로 피해 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지역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쥐노인이 알코올 중독증이 있는 손자에게 돈을 갈취당하고 목을 졸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개입을 해야 하는지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전화 문의를 하였는데, 노인보호 전문기관 신고 접수 후 복지관 상담실에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 피해 노인과 학대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노인은 손자가 자신에게 잘해주고 있고 아들이 집안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여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추후 사회복지사가 노인의 의중을 살펴서 설득한 후에 재상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노인에게 학대 행위와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후 학대 행위자인 손자와 직접 상담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학대 행위자는 노인에게 술 심부름을 시킨 것은 인정하였으나 학대 행위 사실은 부인하였고, 이후 노인이 집에 있을 때는 술을 덜 마셔보겠다고 하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노인에게 손자를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당장 시설이나 쉼터로 들어가는 것은 싫다고 해서 아들 및 다른 자녀와의 전화 상담을 통해 윗집 이웃과 다른 자녀가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몇 주 후 노인은 다른 자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지역 정신보건센터에 손자의 알코올 중독증 치료와 상담을 위한 서비스를 연계하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니까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입소할 수 있다. 전국 31개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18개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대를 당한 노인들이 4개월 또 최장 6개월간 쉼터에 입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도 입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독, 신체 정신적 문제 등 치료를 연계해서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학대를 한 어떻게 보면 가해자죠.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담을 통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고 심리치료도 권고받은 경우에 학대 행위자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법률 서비스도 지원 연계해드리고 있고, 이혼 절차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핵심이죠. 신고 의무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노인복지 이용시설에서 학대 행위자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노인과 관련된 가족, 동료 노인, 외부인뿐만 아니라 시설의 장과 직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시설의장과 직원들이 노인학대 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의 역할은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당연히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1577-1389번으로 신고하시거나 가까운 경찰서 등에 상담하여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에는 학대 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고한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신속한 조치도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수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였죠. 자, 그리고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되겠다. 또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댓말을 사용해야 되겠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고,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에는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또 노인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잔존 능력은 이제 어르신이 갖고 계신 그런 기존에 있는 능력들 말을 하는 거죠.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를 위한 팁을 보면은 특히 재가복지시설에서는 재가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댁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인학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구 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들끼리의 다툼, 폭언, 따돌림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노인학대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노인학대 예방에 힘쓰도록 하며 신입 직원인 경우 필수적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관은 다수의 노인 이용시설이라는 특성에 따라서 장시간 노인들을 개별적으로 관찰하지 못해서 노인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노인학대에 대해서 민감성을 키워야 하고 직원의 경우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다는 거죠. 노인복지관에서 자주 일어나는 노인학대 유형이 있는가? 네. 정서적 학대가 발견되기 쉽다라는 것이고 따돌린다든지 폭언 및 막말을 하는 경우, 그리고 또 실무자로서 친근감의 표현이라 하더라도 반말을 하지 않게끔 하여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성적으로도 불쾌감을 느끼지 않게끔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사업 내용을 상담, 노인학대 상담사업, 그리고 노인학대 예방교육사업, 그리고 홍보사업, 협력체계 구축사업, 그리고 노인인권 보호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위에서 보신 것처럼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그 개입 과정을 보니까 신고하면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정보를 파악해서 그 해당 정보를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이관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를 접수하고 현장 조사 및 상황을 파악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학대 사례가 판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정이 되면 사례평가도 하고 서비스 계획 및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례를 종결하고 사후에도 관리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대한 부분인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65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입소 대상은 65세 이상 학대 피해 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이시고, 입소 기간은 4개월 이내, 그리고 연간 총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서 지정 양로시설까지도 연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내용은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 쉼터 생활을 지원하고 학대 피해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를 제공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광역시도에 18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광역시도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전국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전화번호가 여기 나오니까 인터넷을 검색하면 다 나온 내용이고, 또 그리고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전화번호고 쉽게 알 수 있어서 인터넷에서도 찾으실 수도 있고 하는 내용들이고, 대표번호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노인학대 처벌 기준을 한번 보실 텐데, 한마디로 처벌 기준이니까 이런 학대를 했을 땐 이런 처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의 벌금, 징역, 벌금, 징역. 이거는 벌금이 아니라 아예 징역으로 해버리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근데 5년밖에 안 됩니까? 사망을 했는데? 네. 사람을 죽게 했는데 5년 이상으로 해서 5년 정도로 하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유형들을 보면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때, 폭행을 가할 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유기할 때, 방임할 때, 구걸하는 행위를 시켰을 때, 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을 때,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했을 때, 또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또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서 노인학대 금지 행위 관련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한 자, 또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저희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인 학대 상황을 접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되겠는데, 자, 오늘의 교육을 정리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의 처음이자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부분,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쳐야 되니까요. 자,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자, 깨끗하게 해놓고 한번 보시죠. 자, 다 지우고, 자, 뭐라고요? 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는 어디? 1577-1389. 몇 번? 1577-1389. 다시 한번 1577-1389. 마지막으로 1577-1389. 서비스로 1577-1389입니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따라해 보세요. 1577에 저기 한 분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1577에 1389. 네. 노인 학대를 알게 되었다고 하면 지체 없이 1577-1389번으로 신고해 주시거나 110번 또는 120번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1시간이 이제 넘어갔네요. 자,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들어주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노인 학대가 없는 세상, 노인이 노인 학대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노인 학대 예방에 함께하고, 그리고 노인 학대가 이루어졌다면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이신 여러분께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1577-1389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